본인이 1주택이 있어서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처분이 안 됐어. 근데 이제 무작정 줍주에 만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 본인의 집에 있는 대출이 구매자금 대출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면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회수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부가 있으셔야 되고 전반적인 것도 잘 알아보고 움직이셔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출에 대한 정말 좋은 꿀팁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좀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별로 네. 대출 전략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무주택자들은 이제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무주택자를 위한 좀 대출 그런 프로세스나 전략들 좀 알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은 내가 얼마짜리의 집을 살지에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지 네. 아니면 은행 재원 대출을 받을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대출은요, 디딤돌 대출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인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이 있고, 네. 그다음에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5억 원 미만의 집을 살 건데 네. 낮은 금리로 받고 싶다, 대출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저리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 4%대인데 여기는 지금 2%대로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상당히 서민 실수요자한테는 금리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은행은 5년만 고정인데 여기는 10년, 20년, 30년이 쭉 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보금자리론도 이제 6억 원 미만. 근데 이제 보금자리론은 4%대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 좋은 게 뭐냐면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은행권보다 대출받기가 그 수월해요. 은행권이랑 비슷하게 금리는 뭐 비슷한 수준이 아니요, 금리는 훨씬 싸고 싸고? DTI를 보기 때문에 아. 연봉이 다소 적거나 부채가 다소 많으신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이 유리해요. 예, 확실히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가 탄생을 해야 되고 출산을 그쵸.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써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고 다른 집을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 포지션으로 갈 거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기한이 있나요? 뭐 계속 언제까지? 이 대출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동안은? 네, 계속 집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리 낮은 금액을 사더라도 계속 투자자 포지션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이 아니라 은행 재원 대출로 가셔야 되는 거고 이 은행 재원 대출도 무주택자는 일반 무주택자가 있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생애 최초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지금 LTV 50%,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LTV 70%까지 소득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민 실수요자는 뭐라고 하냐면 9천만 원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에요. 네네. 그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또 나머지 이제 생애 최초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해 본 이력이 없는 분들은 또 생애 최초로 아까 제가 LTV 80%의 마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부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좀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서 확실히 소득이 적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그쵸. 좋고 근데 나는 계속 투자자 포지션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은행 대출 중에서 서민 실수요자로 갈 건지 생애 최초로 갈 건지 일반 무주택자로 갈 건지를 이제 구분하셔서 알아보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책자금 대출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득인데 네. 예를 들면은 좀 뭐 대기업에 다니는 부부 같은 네. 경우는 소득 기준이 안 맞아서 안 맞습니다. 그 정책자금 대출을 대출을 못할 수도 그런 있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은행 재원 대출로 가야죠. 그게 어쩔 수 훨씬 없네요. 유리해요. 예. 그게 더 유리하다. 네네. 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굳이 그 대출을 받는 가격대에 갇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9억에서 15억이 보통은 소득 기준을 좀 넘어서는 은행 재원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움직이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정책자금 대출 안 나온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네, 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부에 DSR은 소득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대출은 뭐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입장을 바꿔서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 안전한 차주한테 나가는 게 그쵸. 부실 위험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 점수도 높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잘 되시는 분들한테 대출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안전한 대출을 영업 이익을 잘 가져가면서 하는 것도 맞고 네. 그다음에 차주 입장에서도 돈 빌리는 입장에서도 상환 능력만큼 잘 받으셔서 가게 운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예. 혹시 이제 무주택자들 위한 거니까 네. 이제 무주택자들은 대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은행에 갈 거 아니에요. 네. 좀 은행 가서 상담을 받을 텐데 네. 그 뭐 잘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뭐 서류를 준비해 간다거나. 아, 그러니까 물건지가 정해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건지도 없이 나 얼마 나와요. 이렇게 그쵸, 하면은 네. 은행원도 되게 당황을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입지 공부가 돼서 물건지가 정해지면 내가 이걸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구매자금 대출을 그렇구나. 받을지가 네.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물건지 파악이 항상 먼저 되셔야 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지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물건지 파악이 먼저 되셔야 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을 생각하고 얼마짜리 하는 걸 좀 네. 정보를 줘야지 어쨌든 상담이 될 테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물건지가 비규제 지역에 있을지 또는 규제 지역에 있을지 빌라일지 상가일지 아파트일지에 대해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또는 어떤 빌라를 살지가 정해져야 그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다.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갈 때 제 뭐 원천 징수 이런 거 띄어가야 되나요? 그런 거 뛰어가면 훨씬 훨씬 더. 좋아요. 아. 왜냐하면 이러한 소득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DSR 계산을 해주거든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한 소득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은행권에서 한 2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몇 년의 그 만기를 가지고 몇 프로의 이제 대출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가 확실하게 되는 거고 그냥 저는 한 뭐 1억 정도 돼요. 이거랑은 확실히 예, 그 확실한 대출 상담이냐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가 소득 서류에 따라서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가져가는 걸 은행은 좋아해요. 아.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그 대출은 대출자는 소득 서류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신분증, 등기부 등본까지 가져오면 가장 베스트예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계약하기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올지를 알아야 또 계약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네. 이제 상담은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가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집이 얼마 정도 나올지 알아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이 그쵸?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저 1억 있는데 어디 사요?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그쵸. 거죠. 당연히 네, 이거는 좀 네, 막연한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사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갈아타기도 하고 싶고 네, 네. 또 뭐 청약이 되고 싶기도 하고 가능성은 적지만 네. 이럴 경우에 좀 1주택자들은 대출을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되는 조건에서만 나갈 수 있는 은행이 있고 아닌 은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내가 처분하지 않고 2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갈아타기로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사실 여전히 해주는 은행은 LTV, DSR 범위 내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 거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한 12억에 사는데 이게 15억 정도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좋은 빚을 내서 잘 활용을 하시는 거고 근데 내가 지금 이미 내가 12억에 보고 있었던 아파트가 15억에 올랐어. 그럼 무리하게 15억짜리를 고르지 마시고 네. 한 번 더 이제 내가 더 가성비가 넘치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오히려 1주택자일수록 더 입지 공부를 해야 되고 엔드 세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은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1주택자는 어느 정도 내가 갈아타기를 하면 똘똘한 한 채로 요즘에는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똘똘한 한 채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다주택자로 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이 1주택을 좀 더 똘똘한 걸로 갈지 대형 평수로 옮길지는 세금도 한번 같이 공부를 꼭 해보셔야 그쵸.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오히려 두 번째 주택을 잘못 구입을 해서 잔금을 못 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주택자가 되면 무조건 세금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1주택자인데 뭐 좋은 입지에 청약 물건이 나왔어요. 야. 그래서 이제 물론 되게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운 좋게 됐어요. 아, 네. 근데 자금은 많지 없어. 네. 그럼 잔금 또 계약은 해야 돼. 네.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공부가 저는 덜 됐다고 어. 말을 하는 거예요. 어. 본인이 1주택이 있어서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처분이 안 됐어. 근데 이제 무작정 줍주에 만약에 당첨이 예, 맞아요. 됐다라고 예. 하면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본인의 집에 있는 대출이 구매자금 대출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면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회수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도 네,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부가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 내가 있는 상태에서 2주택으로 늘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 즉 소득 범위 내에서만 잔금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잔금 칠 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친다. 근데 그럴 때 전세입자가 잘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줍줍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대출이 생활하는 자금 대출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잔금을 칠 때 내가 DSR을 잘 계산하고 잔금을 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전세금으로 받아서 잔금을 칠 때 거기에 수요가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잘 알아보고 움직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묻지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1주택자들이 뭐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용대출은요, 여러분 고액 신용대출 규제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 네. 차주가 1억 이상의 대출을 받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규제 지역에 1년 내에 집 사면 안 돼요. 다시 내가 기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었는데 네. 지금 5천만 원 더 내서 이제 1억 이상이 됐다. 그 돈을 가지고 규제 지역에 집 사면 그 신용대출 회수돼 버려요. 그게 고액 신용대출 규제인데 사실 이거는 규제 지역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면 비규제 가셔야 돼요. 비규제 가시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빈틈인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 지역에 소장님들한테 가면 여기는 신용대출 받고 집 사면 안 돼. 이 말이 뭐냐면 고액 신용대출 규제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1억 원 이하는 괜찮거든요, 여러분. 1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 내가 1억 이상의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규제 지역에 가지 마시고 비규제 지역에 집을 알아보시는 게 꿀팁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진짜 모르면 낭패 뭐, 보겠죠. 낭패 보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경매도 요즘에 워낙 이제 관심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네. 경매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맞아요. 경매 낙찰되면 또 대출 네, 이렇게 경락잔금 상당- 대출. 막 이렇게 네. 그 명함도 많이 주고 네, 그러는데 네, 그런 경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네. 대출은 어떻게 좀 조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개인 명의로 받을지 경락잔금 대출을 또는 사업자로 받을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명의로 받으면 어차피 가계대출 규제 내로 들어와요. DSR, LTV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을 굉장히 잘 받지 않는 이상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구나. 경락잔금 대출도 결과적으로 개인 명의로 할 때는 LTV, DSR 범위 내로 들어오는 거고 사업자로 올 때는 이제 우리가 법사가라 그러죠. 법사가의 한 7, 80%와 낙찰가의 8, 90% 중에 낮은 금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매매 임대 사업자인 경우도 또 달라지고 그래서 사업자도 내가 매매 임대 사업자로 갈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업자로 갈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락잔금 대출은요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먼저 이 대출이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낙찰 번호나 이런 거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 드리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서 사고 나지 않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해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규제 지역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이제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갭 투자가 안 그쵸.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락잔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전세금으로 덮을 수 있어요. 전세 맞출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락자금 대출 일단 받고 나머지는 전세자금 받으면 그걸로 갚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꿀팁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단은 개인 명의일 경우에는 DSR, LTV 범위 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출에 대한 정말 좋은 정보들 네.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